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떠나볼 여정은요, 무려 500년입니다. 바로 조선시대 회화의 역사인데요. 비단과 종이 위에 먹으로 그려낸 그림들 속에 이 나라가 어떻게 자기만의 목소리를 찾아갔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먼저 이 그림부터 한번 보실까요? 정말 압도적이죠? 비 온 뒤의 인왕산을 아주 힘차게 그려낸 정선의 인왕제색도입니다. 바로 이 그림이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시작점이자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 그림을 이토록 조선적인, 한국적인 그림으로 만드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 시간을 한참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바로 조선 왕조가 막 시작되었던 그 시점으로 말이죠. 자, 조선 초기로 왔습니다. 이때 화가들은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풍경을 그리지 않았어요. 그 대신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머릿속에 있는 이상적인 세상을 화폭에 담았죠. 조선 미술의 역사는 크게 이렇게 네 시기로 나눠볼 수 있어요. 초기에는 이상적인 풍경을 그렸고, 임진왜란 같은 큰 전쟁을 겪은 중기에는 선비들의 그림이, 그리고 명나라가 사라진 후기에는 우리만의 르네상스가 펼쳐집니다. 마지막으로 말기에는 서서히 빛이 스러져 가죠. 이 파란만장한 역사가 그림에 어떻게 스며들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중국의 화풍을 많이 따랐어요. 거대하고 웅장한 상상 속의 이상향을 그리는 거죠. 이건 당시 중요했던 유교적 가치관과도 연결되는데요. 현실의 불완전함보다는 완벽한 이상세계를 표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안견의 몽유도원도입니다. 꿈속에서 복숭아꽃 만발한 낙원을 거닐었다는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를 듣고 그걸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말 그대로 현실엔 없는 오직 상상과 꿈속에만 존재하는 환상적인 풍경인 거죠. 이런 걸 바로 관념적 산수화라고 불러요. 관념, 그러니까 머릿속 생각으로 그린 산수화라는 뜻이죠. 당시 화가들의 목표는 실제 풍경을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라 마음속의 이상향을 그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임진왜란이라는 끔찍한 전쟁을 겪으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나라 전체가 위기에 빠지니까 더 이상 화려한 이상향만 그리고 있을 순 없었겠죠. 예술의 시선이 바깥 세상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도 굳건히 지켜야 할 내면으로 개인의 정신세계로 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 성비 화가들은요, 복잡하고 거대한 산수화 대신 아주 단순한 소재들을 그리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사군자 같은 것들이죠. 특히 대나무는 휘어질지언정 부러지지 않잖아요. 바로 그 모습에서 흔들리지 않는 선비의 절개와 지조를 본 겁니다. 이정의 묵죽도를 한번 보세요. 그냥 대나무 그림이 아니에요. 저 힘있고 망설임 없는 붓질 하나하나에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굳건한 선비의 정신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그림 자체가 그들의 다짐이자 자화상이었던 셈입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조선회화의 황금기, 르네상스 시대가 열립니다. 바로 조선 후기인데요. 이때 정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드디어 우리만의 색깔을 가진 진정한 조선 미술이 탄생하는 시기입니다. 계기가 있었어요. 그동안 큰형님으로 모시던 명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제 우리가 문명의 중심이다 라는 생각이 싹 트기 시작합니다. 이걸 소중화 사상이라고도 하는데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온 거죠. 아니, 우리가 왜 자꾸 상상 속 중국산만 그려야 돼? 여기에 실학이라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이 유행하면서 화가들의 시선이 드디어 우리 땅,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실제 조선의 풍경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진경산수화의 시작입니다. 진짜 풍경을 그린 산수화라는 뜻이죠. 화가들이 이제 상상 속 낙원이 아니라 자기 집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로 그 산, 바로 그 강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자, 이 두 그림을 나란히 놓고 보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 왼쪽이 조선 초기의 몽유도원도, 오른쪽이 조선 후기의 인왕제색도예요. 왼쪽은 꿈속의 이상향이죠. 하지만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비 온 뒤 바위가 그대로 속살을 드러낸 우리가 지금도 볼 수 있는 바로 그 인왕산의 모습입니다. 정말 생생하고 힘이 넘치죠.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초기 그림이 상상과 중국적인 이상을 바탕으로 한 말 그대로 꿈 같은 그림이었다면 후기 그림은 실제 우리 경치를 바탕으로 한 아주 사실적이면서도 힘이 넘치는 독창적인 우리만의 그림이 된 거죠. 핵심은 이상에서 실제로, 상상에서 현실로의 대전환입니다. 그런데 이 진짜를 그리자는 움직임이 풍경에만 머물렀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사람에게로도 향했습니다. 그렇게 풍속화가 등장해요. 역사상 처음으로 왕이나 양반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그림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풍속화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두 명의 슈퍼스타가 있습니다. 바로 김홍도와 신윤복이죠. 두 사람 모두 당대의 모습을 그렸지만 그들이 바라본 세상과 그림 스타일은 정말 달랐어요. 김홍도를 먼저 볼까요? 그의 그림은 뭐랄까 아주 왁자지껄어하고 인간미가 넘쳐요. 이 무동 그림처럼요. 신명나게 춤추는 아이, 흥겨운 악사들. 배경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인물들의 표정과 몸짓에 집중하죠. 씨름, 서당 풍경처럼 서민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아주 따뜻하고 유머러스하게 담아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술이 꼭 이렇게 유명한 화가들만의 것이었을까요? 조선 후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도 자신들의 그림, 바로 민화가 활짝 꽃을 피우거든요. 전문 화가는 아니지만 이름 모를 수많은 작가들이 소박한 꿈과 희망을 담아 아주 대담하고 자유분방한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 민화는 그냥 장식품이 아니었어요. 거의 부적에 가까웠죠. 나쁜 귀신을 막아주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시험에 합격하고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들을 상징적인 그림 속에 꾹꾹 눌러 담은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 까치호랑이 그림 자코도예요. 여기서 까치는 좋은 소식을 물어다주는 길조고요. 호랑이는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수호신이죠. 그런데 호랑이 표정을 좀 보세요. 무섭기보다는 좀 바보 같고 익살스럽지 않나요? 이게 바로 민화의 매력입니다. 해학적이면서도 따뜻하죠. 하지만 영원한 황금기는 없었죠. 조선 말기에 나라는 안팎으로 큰 혼란에 휩싸입니다. 이 시기 미술에는 쓰러져가는 왕조의 쓸쓸함과 함께 서양이라는 새로운 문물의 영향이 복잡하게 뒤섞여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 시대의 마지막을 상징하는 작품을 딱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추사 김정희의 새안도를 들고 싶습니다. 혹독한 제주도 유배지에서 그린 그림이에요. 펑 비고 메마른 이 풍경 속에서 추운 겨울에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소나무처럼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선비정신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정말 지독하게 아름다운 그림이죠. 자, 이렇게 상상 속의 화려한 낙원에서 시작해서 우리 땅의 진짜 풍경을 거쳐 서민들의 소박한 삶과 마침내 한겨울의 삭막한 풍경이 이르기까지 500년 조선 회화의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보셨듯이 그림은 그냥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꿈과 자부심 그리고 고뇌가 담긴 한 편의 자서전이었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예술은 훗날 어떤 이야기로 기억될까요?